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한국 어문학 연구를 위한 데이터 처리 제3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어문학 연구와 데이터 모델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 사용되는 형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인 텍스트, 그리고 테이블 데이터, 네트워크 데이터, 라벨 데이터, XML 데이터를 실제 분석 사례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큰 틀에서 이제 플레인 텍스트,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냥 텍스트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런 플레인 텍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형태, 우리 간단하게 말하면 엑셀 형태를 통해 가지고 간단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조직화해 놓은 형태가 있습니다. 뭐 응용 버전으로는 제이슨이나 라벨 데이터도 여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중간중간에 유의미한 뭐 내용들, 뭐 그게 인물이 될 수도 있고 문헌이 될 수도 있고 지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요소들 중간중간에 있는 요소들을 식별할 때 유용한 XML 데이터가 있고요. 또 네트워크 분석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데이터, 소스 타켓, 주어와 목적어가 구성되어 있는 이 네트워크형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 비교적 자주 사용되는 모델입니다. 어, 우선 플레인 텍스트 모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인 텍스트를 의 실제 사례를 설명하기 전에 가장 간단한 분석 방법을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 형태소 분석입니다. 형태소 분석이란 건 뭐냐? 어디서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형태소 역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으시죠? 형태소는 의미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단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와닿지 않죠? 그러면 뭐냐? 행복은 너의 마음에 있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거를 보통 자연어, 우리 인간이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언어를 얘기하는데요. 행복은 너의 마음에 있다가 형태소 분석기로 들어가게 되면 행복은 보통명사, 은은 보조사, 너는 대명사, 의는 격조사, 마음은 보통명사와 같은 방식으로 해당하는 형태소, 최소한의 의미를 가지는 행복, 은, 너, 의와 같은 형식으로 잘게 쪼개지고요. 그리고 그 쪼개진 거에 품사, 뭐 보통명사니, 보조사니, 대명사니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같이 부착이 되어서 나옵니다. 이게 일반적인 형태소 분석기가 제공하는 기능인데요. 그러면 이런 형태소 분석기는 뭐를 필요로 할까요? 네, 바로 사전과 어법을 필요로 합니다. 사전이란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학사전하고는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되게 훨씬 더 단순해요. 그냥 형태가 있고 송백목, 송백조, 송별사 뭐 이런 게 있고 얘가 어떤 품사인지 적혀 있는 형태의 아주 단순한 형태의 사전입니다. 딕셔너리가 있고요. 또 어법이 있어야죠. 음, 뭐 저희가 은는 이가를 예로 들어봅시다. 은는 각자 언제 사용하죠? 언제 은을 사용하고 언제 는을 사용하죠? 음, 앞에 받침이 있을 때는 은, 뭐뭐는 이라고 하죠. 그리고 어법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어법을 학습시켜 주는 겁니다. 컴퓨터한테 어떻게 어법을 알려주지? 되게 간단한 예시를 들면은 은는 이가를 한번 해볼까요? 은, 는, 은은 언제 나오죠? 앞에 어, 형태소에서 받침이 있을 때 은이 나오죠. 는은 언제 나오죠? 앞에 형태소에 받침이 없으면 는이 나오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연한 거를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형태소 분석을 했는데 앞에 받침이 있으면 은이 있고 받침이 없으면 는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은는이가 앞에 있는 건 뭘까요? 무조건 나오는 품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명사형이 나오죠. 예. 명사형, 명사절, 명사구가 나오는데 뭐 기본적으로 명사가 나오죠. 예. 행복이라는 명사가 나와 와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거죠. 그 당연하고 상식적인 거를 컴퓨터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어법을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파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나는 은이 좋아 라는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일단 사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찾게 됩니다. 나라는 거는 명사의 나를 의미하는 나도 있지만 뭐뭐 하거나 할 때의 어미로서의 나도 존재하죠. 예. 그리고 느는 일반적으로 뭐 조사일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은은 명사의 은도 있죠. 금은방 할 때 그 은도 있지만 누구누구 은 할 때 무엇 무엇 은 할 때 조사의 은도 있을 겁니다. 이도 뭐 이빨 우리 이빨의 이의 명사도 있지만 역시 조사로서의 이도 존재하죠. 이런 식으로 이 사전에서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가능성들을 일단 상정을 해놓습니다. 물론 인간에게 이걸 하라고 그러면은 안 하겠죠. 하지만 컴퓨터는 찾기 바꾸기는 정말 빠르게 잘해주죠. 그러니까 컴퓨터한테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느는 무조건 조사일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그 조사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느냐? 는 뒤에는 기본적으로 공백이 있죠. 우리 조사 뒤에는 기본적으로 공백이라는 문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는이 있고 뒤에 공백이 있으니까 얘는 조사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는이 조사라면 그 앞에 붙는 건 뭘까요? 기본적으로 명사죠. 그러면 그리고 어미의 나는 나 붙을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확률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러면 는 앞에 있는 거에 어미의 나는 탈락을 하고 명사의 나를 의미하는 나만 남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뭐 비슷하죠. 여기는 이빨의 이, 명사의 이도 있고 조사의 이도 있겠지만 뒤에 공백이 있죠. 그러면은 조사일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럼 명사의 이는 탈락시키고 그리고 이가 조사라면 그 앞에 있는 건 기본적으로 뭐다? 네, 명사죠. 그러니까 조사의 은은 탈락시키고 명사의 음만 남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활용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해서 플레인 텍스트를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문한별 선생님의 예시인데요. 계용묵, 김유정, 유진호, 이태준, 김효서 같은 한국 현대 소설의 유명한 작가분들이시죠. 계용묵의 모든 플레인 텍스트를 밀어넣고 김유정의 모든 플레인 텍스트를 밀어넣고 김유정의 모든 플레인 텍스트를 밀어넣은 다음에 형태소 분석기를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나 그리고 그런데와 같이 접속 부사들을 쭉 자동으로 뽑아줄 수 있겠죠. 예. 김유정이 사용한 모든 접속 부사들, 유진호가 사용한 모든 접속 부사들을 자동으로 뽑아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뭐가 필요할까요? 네, 김유정의 모든 현대소설 텍스트가 모여있는 텍스트 파일, 플레인 텍스트만 있어도 가능은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한 이건 전진 선생님 예시인데 김수영과 신동문의 시를 비교한 겁니다. 일반 명사가 뭐가 몇 개 나왔고 고유 명사가 뭐가 몇 개 나왔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디지털 분석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얘를 재조직화하기도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수영과 신동문 씨의 명사가 몇 개 있고 대명사가 몇 개 있고를 사람한테 맡긴다고 칩시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 해봐야 되겠죠? 근데 딱 봐도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하지만 디지털 분석에서는 내가 원한다면 개별적인 형태소 단위에서도 볼 수 있고 또한 얘를 다시 품사 분류에 따라서 재조직화하는 게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는 플레인 텍스트, 김수영의 시가 다 모여 있는 텍스트 파일, 그리고 신동문 씨가 다 모여 있는 플레인 텍스트 파일만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뭔가 살짝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뭘까요? 구체적으로 김수영 씨 중에서도 연도별로 다른 게 있을 거고 신동문 씨도 연도별로
혹은 이 시가 수록되어 있는 책이 다 다를 수도 있고요. 또한 이 시가 말하는 주제어에 따라서 다시 재분류해가지고 비교 분석을 할 수도 있을 텐데 플레인 텍스트만 다 모여 있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테이블 텍스트입니다. 테이블 텍스트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엑셀 표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텍스, 데이터 파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신 선생님과 제가 분석을 한 건데요. 82년생 김지영 영화 많은 논란들이 있었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네이버 영화 평에서 아주 대격돌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대격돌의 현장을 분석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분석하느냐? 그 리뷰들을 다 스크래핑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리뷰, 뭐 여러분들 다 쓰시잖아요. 그 리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일단 NO, 아이디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일련 번호입니다. 일련 번호가 있을 거고 누가 썼는지, 그리고 어떤 텍스트를 썼는지, 그 각각의 평점을 뭘 줬는지, 또 좋아요 숫자가 몇 개인지, 싫어요 숫자가 몇 개인지, 이 글을 언제 썼는지, 그리고 이거는 해당 영화를 보고서 평론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스크래핑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구성이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텍스트 파일만 있지 않고 이 텍스트 파일에 해당하는 부가 정보들이 있죠. 뭐 평점이라든지 뭐 좋아요, 싫어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스코어 10점부터 1점까지 각각 이렇게 분류가 돼 있겠죠. 그 분류를 이용해 가지고 1점에서는 어떤 형태소가 많이 나오고 2점에서는 어떤 형태소, 3점에서는 어떤 형태소, 4점에서는 어떤 형태소가 많이 나오는지 컴퓨터 보고 알아서 분류해 가지고 뽑아줘 라고 명령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텍스트만 있으면 만약에 여기 그냥 텍스트만 있으면 우리는 이 점수를 분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플레인 텍스트 상에서는. 왜냐? 컴퓨터는 그냥 텍스트가 있다는 것만 알지 이 텍스트들이 각각의 점수가 몇 점이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거꾸로 얘기해서 컴퓨터한테 이 리뷰어가 채점한 스코어 점수가 몇 점인지 알려준다면 그 알려준 대로 분류해서 분석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컴퓨터한테 얼마만큼 알려주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강휘 선생님과 진행한 소현성록이라는 옛날 작품에서 나오는 감정 연구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뭐 챕터마다의 감정 빈도가 나오고요. 또 등장 인물의 감정이 어떻게 분출됐는지, 그리고 서술자, 나레이터라고 하죠. 그 나레이터가 감정을 어떻게 발산을 했는지에 대한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냥 플레인 텍스트만 밀어넣게 되면 온전히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컴퓨터는 이 챕터들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도 당연히 모르고요. 플레인 텍스트 상태에서는. 또한 이 텍스트가 인물이 발화한 건지 나레이터가 발화한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느냐? 컴퓨터한테 알려주면 됩니다. 어, 이것들이 몇 번째 문단에 혹은 챕터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거가 발화한 게 뭐 등장 캐릭터인지 아니면 나레이터인지 하나하나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알려준 대로 컴퓨터가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데이터는 네트워크 데이터입니다. 네트워크 분석을 할 때 사용되는 분석 툴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아까 방금 나왔던 거죠. 네, 소현 속록의 감정 연구 이거 했을 때 어떤 캐릭터가 다른 캐릭터에게 어떤 식으로 감정을 발산하느냐 혹은 어떤 캐릭터가 대화를 나누느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은 소형 성능이기는 하지만 영화를 생각해 보죠. 혹은 드라마. 그러면은 캐릭터끼리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잖아요. 그리고 어떤 캐릭터끼리 대화가 자주 일어나면 그 등장인물이 가까운 거죠. 그리고 어떤 캐릭터가 서로 자주 대화를 해도 막 혐오스러운 서로 적대하는 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서로 사랑을 나누는 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네트워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데이터를 구성해야 되느냐? 네트워크 분석만큼 간단한 것도 없습니다. 바로 소스 타겟, 누가 누구에게 하느냐. 요 데이터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분석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음. 네트워크라는 건 결국 점과 점 사이의 링크거든요. 이 점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점은 여기서는 인물이죠. 누가 누구에게. 어, 반대로 얘기해서 플레인 텍스트 상태에서는 이 텍스트만 있겠죠. 이 텍스트만 있으면은 컴퓨터는 술은 인성을 해칩니다가 누가 얘기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한테 발화자가 누군지 그리고 대상자가 누군지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 컴퓨터가 네트워크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통 네트워크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 간의 네트워크를 떠올리기 때문에 사람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네트워크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소스와 타켓만 있으면 다 네트워크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사례는 허수 선생님이 하신 이제 개념사 쪽의 사례인데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보면 네트워크의 국민, 조국, 민족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네, 바로 단어, 형태소, 단위의 형태소끼리도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단어 혹은 형태소가 다른 형태소와 얼마만큼 자주 같이 나오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개별 단어의 의미를 개별 단어의 사전적 정의뿐만이 아니라 이걸 공기어라고 하는데요. 어떤 단어가 하나만으로는 의미를 온전히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단어, 어떤 단어와 같이 쓰였을 때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적 변화를 보고자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문명 같은 경우는 같이 나오는 게 국민, 국가, 한국, 조국, 민족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죠. 이거는 문명과 같이 나온 단어들의 의미망, 공기어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아래에 있는 건 문화와 같이 쓰이고 있는 것들이죠. 네. 무엇이 다른가요? 보시면 네. 기본적으로 문화는 사람과 관련된 것들이고 이 사람은 뭐 일본, 중국, 독특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문화라는 거는 문명에 비해서 문명이라는 거는 국민, 국가 조금 좀 집단적인 이야기 혹은 전체주의적 얘기인데 반해서 문화라는 거는 개별적인 사람과 관련됐다라는 의미적 차이를 살펴볼 수 있죠. 같이 쓰이는 단어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거를 볼 수 있고 이것도 네트워크 분석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공기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이런 비슷한 사례는 뭐 전성규, 김병준 선생님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어떤 다른 단어와 같이 쓰임으로써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거를 파악한 연구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라벨 데이터가 있습니다. 라벨 데이터는 엄청 단순한 형태의 테이블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 딥러닝에서 자주 사용되는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딥러닝은 전통적인 분석 방법과 본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존재를 합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왼쪽과도 같습니다. A가 1이고 B가 2이면 A 플러스 B는 C다. 그럼 C는 뭐냐라고 컴퓨터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의 전제 조건들, 무슨 텍스트가 있고, 그리고 그 텍스트를 처리하는 방법은 뭐 예를 들어서 형태소 분석기다. 그래서 형태소 분석기를 돌려서 C의 결과를 내줘라. 라는 게 전통적인 방법이라면 딥러닝은 이 처리 방법 자체를 묻는 겁니다. A가 1이고 B가 2이면 답은 C가 3이야. 그러면 A, B를 어떻게 해야지 C가 나와? 라고 묻는 게 딥러닝의 방법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와 답으로 이루어진 페어,
데이터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아직은 추상적이죠? 실질적으로는 뭐냐?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했었죠? 감정을 식별하는 데이, 감정을 식별하는 딥러닝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면 문장과 감정의 페어들, 언니 동생으로 부르는 게 맞는 일인가요? 공포, 의사양반, 내가 고자라니, 놀람과 같은 데이터들을 만들어주고 이거를 딥러닝한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 왼쪽이 문제고 오른쪽이 답이죠.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컴퓨터가 새로운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 텍스트는 의사 양반 내가 고자라니는 아니고 의사 양반 내가 아픈 병에 걸렸다니라고 했을 때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유사한 의미 관계를 보인다고 딥러닝이 알아서 판단해서 놀람이라고 해주는 거죠. 이게 딥러닝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데이터적으로는 그 무엇보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식의 연구가 가능하냐? 박진호 선생님이 하신 딥러닝을 이용한 예탄글 문헌의 연대 추정인데요. 옛날 문헌 중에서는 시기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문헌도 있고, 이거 언제 만든 건지? 라고 잘 모르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아는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잘 우리가 이거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데 라는 데이터의 추정 연도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얘가 완전하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15세기에 만든 그 문체를 17세기에 그대로 옮겨 적을 수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지만 보충적인 참고 자료로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강규 선생님하고 제하고 한 건데 뭐냐면은 뭐 옛날 고전 소설의 소설 유형 분류들이 있습니다. 논쟁들이 뭐 영웅 소설도 있고 가정 소설도 있고 윤리 소설도 있고 애정 소설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류 체계가 각 학자마다 존재를 하는데요. 이 분류 체계가 과연 맞느냐, 혹은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딥러닝에 넣고 돌려본 겁니다. 실제는 이제 영웅 소설이라고 마킹돼 있는 텍스트를 밀어 넣은 거죠. 어떻게 밀어 넣었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냥 텍스트 파일이 있고 얘는 영웅 소설이다. 텍스트 파일이 있고 영웅 소설이다.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를 딥러닝한테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학습을 시켜봤더니 가정 소설과 윤리 소설은 유의미한 분류를 보이지 못하고 다른 거하고 되게 많이 섞여 있는 경향이 있다. 근데 영웅 소설과 애정 소설은 좀 확실히 분류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춘향전 같은 경우는 영웅 소설적인 측면이 66%, 애정 소설적인 측면이 34%가 나오네요.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시죠? 뭐야, 송춘향하고 이몽룡하고 연애하는 게 춘향전 아니었어?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 내용이 좀 부각이 돼서 그렇지 실제 원전을 보면 대다수의 내용이 이몽룡이 이제 과거 합격을 해가지고 나쁜 사람을 물리치는 영웅적인 서사 내용이 좀 더 많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랬을 때 필요한 데이터셋은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 겁니다. 소설 텍스트가 있고 그거에 대한 라벨이 있고요. 딱 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 아까 얘기했죠. 이거를 뭐 통역 번역 할 때도 사용하는 데이터셋은 원문 번역문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게 실제로 뭐 조상조실로 승정원 일기를 인공지능으로 자동 번역하는 파트가 있죠. 자동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번역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사실 데이터 테스트는 똑같아요. 원래 고전, 한문으로 된 고전이 있고 이거를 번역한 데이터가 있는 거죠. 실제 역사학자들 혹은 문헌학자들 수많은 관계 전공에서 열심히 번역한 그 데이터인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형태가 원문과 번역문. 딱 이렇게 돼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 세트가 여기 안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새로운 문장도 현대문으로 번역해 주는 번역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프리트레이닝 모델 혹은 라지 랭귀지 모델 LMM이라고 불리는 개념들이 등장함으로써 더 적은 데이터로 고효율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일단 기존에는 처음부터 우리가 애를 똑똑하게 만들어야 돼요. 딥러닝은 결국 우리가 인간의 학습과 똑같이 열심히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많이 알려줄수록 똑똑해지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인문학자들이 너무 많은 데이터를 만들기에는 사실 시간도 돈도 문제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얘한테 우리 인간처럼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초, 중, 고 우리 의무 교육으로 받죠. 그렇게 초, 중, 고 의무 교육을 받듯이 아주 모든 데이터 뭐 그게 뭐 현대 문학이 됐든 현대 뭐 미디어가 됐든 뭐가 됐든 일단 다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모델. 우리가 의무교육을 마치면 뭐 사람마다 성적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예, 그 평균치, 기본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본기를 만들고 거기다가 어떻게 하죠? 대학부터는 전공을 만들어서 전공 공부를 더 하죠. 딱 그렇게 만드는데 이런 방식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LMM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이것도 사실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뭐 6천만 원, 2억? 아니요. 몇십억 단위가 쏟아집니다. 그나마 우리 딥러닝이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억, 수십억이 들어간 수많은 모델들이 거의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고 그 무료로 공개된 모델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너무 기술적이죠. 너무 어려울 것 같죠. 네, 이거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보공학의 영역이고 우리 인문학 쪽에서 할 영역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얘를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본적으로는 딥러닝 모델,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은 정보공학이 잘하겠죠. 하지만 데이터 자체를 만드는 건 인문학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 학습기 같은 거 써보셨죠? 네. 구글 여러분들 구글 번역기 같은 거 써보셨잖아요. 그 구글 번역기 써보면은 일상 대화는 되게 잘 나옵니다. 뭐 파파고 번역기에도 잘 나오죠. 네. 근데 조금 전문적인 지식에 들어가면 얘가 잘 학습을 못하죠. 번역기도 이상하죠. 그러면 거꾸로 한번 발생을 해보는 겁니다. 이 구글 번역기 기반에다가 특정한 전문 지식을 학습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거는 문화유산에 관련된 정보들을 훨씬 더 학습을 시켜준 겁니다. 마치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문화유산 전공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학습 데이터도 뭐 되게 단순합니다. 단종, 조선 단종 뭐 이렇게 돼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뭐 몇 건 학습 안 시켜줬는데 얘가 어쨌든 초중고에서 기본을 배워왔잖아요. 이 기본 배운 거에다가 전공 공부를 하니까 훨씬 더 어, 번역 성능이 뛰어나집니다. 어디에서? 문화유산 관련된 번역에서. 거꾸로 얘기해서 다른 영역, 뭐 법률이라든지 의료 쪽에서는 오히려 성능이 하락하게 되죠. 저희 대학 전공을 그거 안 하면은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게 되고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 똑같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영역,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문화유산 영역에 대해서는 번역기가 훨씬 더 잘 번역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뭘까요? 이 알고리즘일까요? 데이터일까요? 인문학에서는 이 데이터를 만들 능력이 되죠. 그리고 이 알고리즘은 날이 갈수록 쉬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좀 오래된 건데요. 여기에서 그냥 버튼 클릭만 하고 이 데이터만 업로드해 주면 얘가 자동으로 학습해 줍니다. UI는 점점 쉬워질 거고 저희 이메일 보내듯이 자기만의 딥러닝 모델을 만들 날들이 이미 사실 다가왔고 더더욱 더 쉬워질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인문학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건 뭐다? 네, 이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가 그렇게 안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문화유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 절대 못할 겁니다. 결국은 자기의 도메인 널리지가 중요해진다라는 거고요. XML 데이터는 사실 원전을 보존하는 용도로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분석 쪽에서는 뭐 여지가 조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기본적인 문장이 있고 이 문장의 중간중간에 어떤 의미 요소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마킹하는데요.
이거가 쓰이는 영역이 그리고 상업적으로 많이 쓰이는 영역이 있긴 있습니다. 어, 어떤 거냐면 NER이라는 곳입니다. NER이 뭐냐?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이거는 지금 이미 저희가 다 마크를 해놨잖아요. 하지만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여기에서 어떤 게 인물이고 어떤 게 공간이고 어떤 게 기관이야 이런 거를 자동으로 식별해 주고 싶을 때 어, 컴퓨터가 그럴 때 보통 NER 기술이라고 표현하는 객체명 식별 기술을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만드는 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조 뭐 이렇게 돼 있죠. 목조입니다. 한문이라고 피하지 마시고요. 예, 예를 했을 때 PER은 person의 약자입니다. B는 beginning, I. 그래서 PER이면 이게 사람에 대한 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사람이다. 그리고 동그라미가 있죠. 동그라미는 아무 객체도 아니고 BLC 강능 도인데요. 뭔지 알겠죠? 네, 지명일 겁니다. 그러면 에러치가 뭔지도 대충 추정이 되시죠? 로케이션. 네. 그래서 지명이 시작해가지고 이어지고 그리고 다시 로케이션인데 B로 시작했죠. 네. 삼척현. 그러면은 새로 시작했으니까 BII 이런 식으로 마크를 해줍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 구조 자체는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을 하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자동으로 인물과 지명을 식별해 준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 한문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많이 있죠? 한문 못하는 사람이 이게 인물인지, 이게 장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공학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이 데이터는 절대 만들지 못합니다. 대상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말이고요. 이게 딥러닝 시대가 될수록 더더욱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딥러닝이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해당 도메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 도메인 지식에서 중요한 그리고 잘하는 영역이 바로 인문학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